헤즈볼라, 보코하람 같은 무장 테러 단체들부터 모잠비크, 동티모르, 짐바브웨 같은 정식 국가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깃발에 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 이게 다 같은 총이라는 거예요. 그 총은 다름 아닌 AK-47! 가난한 자의 핵무기, 혁명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바로 그 물건이죠. 지금까지 생산된 AK 시리즈는 정식 생산분만 해도 약 1억 정, 불법 카피된 해적판까지 따지면 거의 2억 정이 넘게 생산됐을 정도로 총기 역사상 최대의 히트 상품입니다. 국가의 정규군부터 산악 밀림지대의 게릴라, 사악한 테러리스트들까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든 간에 평타 이상은 치는 전천후 소총이죠. 때문에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화나 게임에서도 단골로 등장! 이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AK 시리즈만큼은 적어도 그 모양만은 다들 익숙할 정도로 현대 총기의 대명사예요. 집에서 게임하는 한국 초등학생부터 원시 밀림의 원주민 아낙네들까지 다 알고 있는 총 AK-47! 그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난사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금속 탄피가 도입되면서 총기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트 액션식 소총이 등장해서 보병은 이제 몇 초 만에 재장전에서 사격할 수 있게 됐고 기관총이라는 무시무시한 물건까지 등장하면서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20세기 초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참호전이 펼쳐지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가벼운 자동화기인 기관단총까지 등장! 참호 속에 적을 제압하는 등 근거리 전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충 현대적인 총기의 기본 개념이 모두 갖춰지게 되죠. 그러나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뭔가 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졌습니다. 참호 속에 눌러앉아서 기관총 난사하다가 머리 보이면 저격하던 1차 대전 때랑은 다르게 탱크라는 게 등장하면서 신속한 기동작전이 대세가 됐거든요. 차량에 탔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고 어떨 땐 멀리서 조준사격, 어떨 땐 근거리 난사를 해야 되는데 총기들이 용도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았어요. 이런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어 했던 건 다름 아닌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카라비너 98K 같은 튼튼한 소총이 있었고 MP40 같은 강력한 기관단총도 있었지만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종류별로 다 지급하면 됐던 미국이랑 다르게 나치 독일은 자원이나 예산이나 빠듯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말기에 탄생한 총기가 바로 STG-44, 44년식 슈투름게웨어라는 뜻인데 여기서 슈투름게웨어는 돌격소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소총도 아니고 기관단총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만능 총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 막상 여기다 붙일 만한 직관적인 이름이 없어서 아돌프 히틀러가 친히 돌격소총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이름을 붙여버린 거였어요. 44년식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이라서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독일은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천후 만능 총기라는 개념과 히틀러가 만든 돌격소총이라는 이름만은 지금까지 남아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돌격소총이라 함은 원거리에서는 조준사격으로 충분한 살상력을 보장하고 근거리에서는 연사로 갈겨서 대충 제압력을 보장할 수 있는 다용도 소총을 말합니다. 그러나 돌격소총 등장 이전 2차 대전까지 주요 국가들은 길쭉하고 두꺼운 대구경탄을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사거리도 길고 살상력도 확실했지만 이걸로 자동소총을 만들면 반동 때문에 팔 떨어져요. 그래서 작고 뭉툭한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돌격소총을 개발한 독일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총탄부터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카구8에서 사용하던 탄의 길이를 살짝 줄인 중간 크기 총탄을 도입했던 거죠. 이랬더니 사거리와 연사력, 내구성까지 3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가 있네. 막상 실전에서는 대구경탄으로 조준사격할 상황보다는 중거리 교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총탄을 사용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소련 이전 러시아 제국 때였던 1916년에 블라디미르 뾰도로프라는 사람이 중간 크기 총탄을 주력으로 사용하자는 선구적인 제안을 이미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매한 소구경 총탄을 주력으로 쓰는 군대가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일본군. 러일 전쟁 때 일본군과 직접 싸워본 러시아 제국군 입장에서는 소구경 탄도 실질적인 살상력 면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의 소구경 탄을 벤치마킹해서 아예 연사까지 가능한 새로운 소총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뾰도로프가 러시아 혁명 때 황실편을 들었다가 수용소로 끌려가 버리면서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독일군에게 재발굴돼서 돌격 소총이라는 개념으로 부활한 것이었죠.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중반, 독일군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소련군도 다시금 소구경 총탄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고 스탈린의 명령으로 그 유명한 7.62mm 탄이 개발됩니다. 그러고는 이 신형 총탄을 이용한 새로운 총기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에트 인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였죠. 독소전쟁 개시 3개월 만인 1941년 10월 모스크바 서남쪽의 브리안스크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T-34 전차를 타고 독일군과 싸우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병장은 중상을 입고 후송되는데 중에 독일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운전병과 함께 단 둘만 살아남아요. 중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목숨을 건진 칼라시니코프. 부상 때문에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는 없었지만 독일군보다 강력한 총을 개발해서 조국에 기여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총기 설계에 대해 끊임없이 독학을 하고 신형 소구경 총탄이 개발된 뒤 공모전이 열리자 바로 달려가서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거죠. 아쉽게도 탈락하긴 했지만 소련 당국에서는 칼라시니코프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졸 출신의 아직 20대였던 칼라시니코프에게 러시아 아카데미 정회원 자격을 주고 전문가들을 포함한 개발팀까지 지원해줘요. 사회주의 국가는 엘리트, 군인 귀족, 부르주아들이 아닌 무산계급 인민들이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앞집 세르게이 동지든 비료 공장에서 일하는 뒷집 알렉세이 동지든 그냥 동원령 떨어지면 바로 잡아들고 쏴갈길 수 있는 그런 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칼라시니코프는 고등 교육을 받은 적 없었던 전형적인 소비에트 인민이었습니다. 개발 목표는 소련 각지에서 온 어중이 떠중이 징집병들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무적의 총기, 값싸고 다루기 쉽고 고장나지 않는 인민의 총기를 만들고자 수년간 실험을 반복했죠. 그러는 사이 2차 대전이 끝나버렸지만 앞으로 펼쳐질 냉전을 대비하여 개발은 계속됐고 그렇게 마침내 1947년 앞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세상을 지배할 인민의 총기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총에는 아토맛 칼라시니코바 47, 줄여서 AK-47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47년형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AK-47은 기존의 상식을 역행한 물건이었습니다. 모래나 진흙이 들어가도 알아서 빠져나가도록,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부품들이 걸리지 않도록 부품들 사이의 공간을 헐겁게 만들어버렸고 그마저도 부품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설사 고장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업 역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싼 값에 생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이용해 찍어낼 수 있는 단순한 모양으로 설계됐고요. 진정 소비에트다운 소박하고 실용적인 소총이었습니다.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고 모택동이 중국을 적화통일한 1949년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던 해에 AK-47은 드디어 소련군에 실전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1956년 헝가리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AK-47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시위를 진압하러 온 소련군을 통해 이 새로운 총기가 서방에 알려진 거예요. 마침 대량 생산 설비를 확보한 소련 당국은 이제 거침없이 AK를 찍어내기 시작하고 동맹국들에게도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그냥 마구 생산하게 권장합니다. 1956년 폴란드와 중공을 시작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한 1959년
2014년부터는 공산권의 다른 나라들에도 기술을 마구 뿌려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나 중공은 가히 AK 전문 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AK-47의 초기 버전을 약간 변형해 56식 자동 소총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생산해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유혈 진압하고 1962년 일어난 중인 전쟁에서는 인도 정규군을 압살! 이듬해인 1963년부터는 베트남 전쟁에도 개입하여 북베트남군에게 막대한 양의 AK를 공급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들어간 AK는 세계 최강 미군을 상대로 증명의 무대에 서게 되죠. 통킹만 사건이 일어난 1964년을 기점으로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 참전합니다. 당시 미군의 제식 무장은 차세대 소총 M14였는데요. 소구경탄 위주로 개발하던 소련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여전히 미국스러운 대구경탄을 고집하며 강력한 살상력과 사거리를 확보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전에서 드디어 맞붙게 된 AK와 M14. 그러나 그 결과는 AK의 압승이었습니다. 정규 군사교육도 못 받은 베트콩들에게 미군이 처참하게 발리고 미군 병사들은 M14 대신 노획한 AK 소총을 들고 다니며 쓸 정도였어요. 정찰하다가 만나면 그냥 대충 조준해서 난사해야 하는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길고 무겁고 반동이 강한 M14로는 AK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거기다 AK는 정글의 습기나 흙탕물에 노출돼도 대충 털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서 심지어 물속에 몇 달 동안 잠겨있던 걸 꺼내 써도 총알이 나갈 정도였죠. 자존심 국인 미국은 결국 돌격 소총의 시대가 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전 도중이었던 1967년부터 부랴부랴 M16을 도입하기 시작해 M14를 완전히 퇴출시켜버려요. 러시아의 동토, 헝가리의 광장, 히말라야의 고산지대, 베트남의 정글까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던 AK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무수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죠. 70년대까지 제2세계의 공산권 국가들을 무장시킨 AK 시리즈는 AK-74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이제 제3세계에까지 퍼지며 점차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소련의 뇌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이 1979년 친소련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침공하면서 반공 이슬람 반군인 무자헤딘들이 일어나기 시작! 미군이 이 무자헤딘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18세기에나 쓰던 구식 총기로 무장했던 무자헤딘들이 전쟁 초반 소련의 신형 AK-74에 탈탈 털리고 미국에게 우리도 소련이 쓰는 저 총 좀 줘! 라고 요구했거든요. 어차피 미국제 무기 지원해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이거 잘 됐다 싶었던 미국은 중국에서 AK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파키스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죠. 중국도 10년 전에 국경 분쟁으로 소련이랑 절교한 상태여서 얼씨구나 하고 팔아제꼈고요. 미국이나 이슬람 형제 국가들이 보내준 무기들은 AK 말고도 많았지만 쉽고 싸고 강력한 AK야말로 무자헤딘들의 게릴라 작전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무기에 발목 잡힌 소련은 10년간의 삽질 끝에 결국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전쟁 후유증을 비롯한 여러 악재가 누적돼 몇 년 뒤 결국 붕괴해버리게 되죠. 전쟁 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개인 화기가 가장 많은 나라에 등극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경제 기반도 산업도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옆나라 파키스탄에서는 전쟁 이후 넘쳐나는 AK가 사실상 물물 교환용 화폐처럼 온 천지에 굴러다녔고 심지어 동네 대장간의 고인물 아저씨들이 수제 AK를 제작하는 경지에까지 올랐어요. 거기다 소련 붕괴 후 구공산권 국가들과 러시아 범죄 집단들까지 꽁돈을 벌기 위해 남아도는 AK를 마구 팔아버리면서 암시장에서 단돈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가격이 됐죠. 전 세계의 무장 테러 단체들의 필수 요소로 인정받게 된 AK는 유라시아를 건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냉전의 균형이 무너진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미소 양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여러 나라들의 정부군이 AK
AK로 무장한 반군들에게 줄줄이 무너졌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민족주의 반군들이 사용하던 AK가 마약 카르텔들의 손에까지 들어갔어요. AK는 어느새 나라와 정부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폭력으로 비화시키는 마법의 아이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의 핵무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물건 말이죠. 나치 파시스트들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AK 소총. 1990년대가 되면서는 연평균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미국은 소련이 당했던 것처럼 AK를 든 탈레반들에게 시달렸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반군과 군벌 집단들이 소년병들에게 AK를 쥐어주며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아니 아직도 풍미하고 있는 이 전설적인 무기의 발명가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노력 영웅 훈장과 레닌 훈장을 수여받고 러시아의 명예 장성 계급까지 수여받는 등 명예롭게 살다가 2013년 사망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 총이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피를 부르고 있다는 모순적인 사실에 말년에는 후회와 회의감을 느끼며 고뇌했다고 하죠. 분쟁과 갈등, 폭력이 AK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AK가 이런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후 관계와 상관없이 소년병들의 손에서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총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